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이제 서경별곡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고전 작품들이 등장을 해요. 알겠지? 근데 고전은 물론 작품의 내용을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이런 갈래의 특징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려가요 작품이에요.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려가요 작품입니다. 알겠지? 옆에 빈칸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가요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필기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해 보여?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가요. 그쵸?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당연히 어느 시대 노래? 그쵸? 바로 첫 번째. 시대는 고려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고려가요는 사실 이 주향유 계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요. 고려가요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류 계층의 문화가 하류 계층으로 내려오는 하강 현상이 일반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옛날에 이제 평민들도 양반들이 쓰는 물건들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으면은 양반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우리 양반전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작품들 보면은 양반처럼 행세한다고 양반 옷 입고 막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반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 하위 계층 문화가 상위 계층의 문화가 하위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뭡니까? 사람들이 상위 계층 사람들은 저놈들이 많이 따라하네? 또 우리는 새로운 거 해야지. 이러면서 문화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고려가요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래는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양반들을 넘어서서 후에 임금도 즐기는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문화가 상승하는 이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지? 자, 세 번째. 그죠? 자, 고려가요는 별칭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 알겠죠? 자, 그래서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은 속된 내용이 많아.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 불린 속된 노래라고 해서 고려 소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겠죠? 혹은 고려가요를 줄여가지고 여요, 고려의 여자에 가요의 요자에서 여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고려가요의 형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고려가요는 주로라는 건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려가요는 분연체. 즉, 연과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고, 혹은 다른 말로는 분절체. 1절, 2절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고려가요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고려가요는, 자, 노랫말 중간에
의미 없는 여흥구 혹은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말 그대로 이게 나물 여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알겠지? 즉 바로 뭐냐면 평민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궁중악으로 발전했어.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하는데 노래로 흥얼흥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궁중 악곡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노랫말 가사를 붙여서 불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주는 있는데 가사가 비는 부분들이 생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없는 여흥구, 조흥구 혹은 도들 조자에 흥겨울 흥자를 써가지고 조흥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그쵸? 바로 각 연의 끝에 역시 의미 없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형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적었지, 그치? 자, 좀 지워놓고. 자, 다섯 번째, 이제 발전 양상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바로 발전 양상.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초기에는 평민 중심의 문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던 것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후기에 궁중악으로 발전이 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알겠지? 바로 고려시대에는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구비전승 게다가 조선 초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져서 46년에 반포가 되거든요. 알겠죠? 바로 조선 초 국민정음 장제 이후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사실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고려시대는 뭐 속된 말로 약간 좀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그게 뭐 성적으로나 이런 거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평민들의 노래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한 얘기가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뭡니까? 유교가 지배하는 공권주의 사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이 보기에 이런 노래들은 꼴보기 싫은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뭐다? 자, 한글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렬지사가 하여, 그쵸?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악장가사 책 이름이에요. 그 다음 악학괴범 역시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용향 악보. 자, 여기에 총 25수만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고려가면은 이때 당시로 치면은 유행가 같은 거예요. 평민들이 알겠죠? 그런데 25개밖에 안 전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고려가요 작품인 서경별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이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현대시랑 함께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쌤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해석을 보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아질가. 자, 색깔 있는 걸로 동그라미 하나 칩시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여기 이제 아질가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친 거는 바로 의미가 없는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서경별곡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뭐뭐 아질가 뭐뭐의 구조를 가지죠. 즉 아질가를 중심으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아질가 앞부분은 해석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반복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서울 밑줄 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어딜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서울일까? 아닙니다. 서울은 우리말로 그 국가의 수도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야? 응? 그치, 바로 이 서경은 바로 서울. 이건 서경이고 지금의 일종의 평양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청 다림디기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요것도 색깔 다른 걸로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부터 이렇게 이 네 색깔 다른 걸로 네모친 거는 바로 후렴구 부분입니다. 역시 의미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감탄사랑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그래서 우리 사랑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그런데 고의 말은 밑줄 칩시다. 고의 말은
밑줄 쳤습니까? 자, 원래 우리가 사랑하다는 옛말은 괴다라고 해요. 알겠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송미인곡이나 사미인곡 이런 거 보면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심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죠?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실은 괴요 말은 너희 옥이다, 오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닦은 곳인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자, 위 두어렁청 달인들이 여해물온 아질과 여해물온 질삼배 버리시고 해서 여의기보다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길쌈배. 그쵸? 필기하는 색깔로 네모치도록 합시다. 별표도 하나 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옛날 그 사극 같은 드라마 보면 집이 가난하면은 여자들이 꼭 뭐 해서 먹고 살아요? 남의 집 바느질 대신해서 먹고 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바로 화자가 남자다, 여자다. 어? 여자. 그치. 바로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가난한 집은 여자가 다 남의 집 삭바느질이라고 해서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야. 알겠지? 일종의 바로 뭐다 길쌈과 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꼴 뭡니까? 여성의 모든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의기보다는 즉 이별할 바에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 우러공 존리노이다 해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두 줄 묶도록 합시다. 자, 질삼배 버리시고 하고 울면서 우러공 존리노이다까지 두 줄을 묶도록 합시다. 묶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작품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진달래꽃이나 알겠죠? 혹은 같은 고려가요인 가시리 같은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과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자, 요 두 줄 이렇게 묶어놓고 적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이야, 수동적이야? 그렇지, 쫓아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배울 진달래꽃이나 고려가요 가시리 같은 작품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차이점을 아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기초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일수록 그런 관련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는 문제 우리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서 구슬이 밑줄 칩시다. 알겠습니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바위는 밑줄 칩시다. 바위. 자, 구슬이 바위에 빡 하고 부딪혔대. 그럼 구슬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바위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주는 존재? 그치. 바로 일종의 시련, 고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김이딴 아질과 김이딴 그치리까 나는, 여기서 나는도 아까 아질과랑 똑같은 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영음구예요. 알겠습니까? 나는도 영음구입니다.
자,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야. 자, 긴 밑줄 칩시다. 긴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끈을 얘기하고 이것은 일종의 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긴 있단 아질과 긴 있단 그칠이니까 밑줄 칩시다. 그칠이니까 밑줄 쳤습니까? 그쵸. 이거는 끊어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쵸. 답이 정해져 있는 무릎이기 때문에 무슨 법? 답이 정해진 무릎. 답정 넣어. 무슨 법? 바로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죠.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물음이 있다고 다 서리가 아닙니다. 답이 정해진 물음만을 우리는 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사실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알겠죠? 바로 천년을 지문해를 아질과 지문해를 외우금 여신다.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즉 바로 뭐다? 사랑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건 바로 뭐다? 내가 천년을 힘없이 혼자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딴 아질과 신이딴 그치리니까 나는 역시 나는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영구죠. 그러니까 신자가 바로 믿을 신자야. 알겠지? 매울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즉 1, 2행과 3, 4행 부분의 내용이 서로 뭐다? 상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술과 바위를 사랑과 시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알겠죠? 이연을 통째로 하나 묶읍시다. 구슬이 아질가부터 신이딴 아질가 신이딴 그치니까 나는 위 두어렁청 다린길까지 다 묶었어요? 자, 요 이연은 사실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바로 다른 고려가요 작품인 정석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 노래 표절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당시 유행하던 가사로 여러 작품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좋아하니까 이 노래 저 노래 다시 써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드디어 이제 3년으로 넘어갑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대동강 밑줄 칩시다. 지금 이 화자는 대동강에서 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임과 뭘 하고 있겠어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함께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임과? 아니잖아. 그치? 바로 이 대동강이 바로 뭐다? 이별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복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지? 자, 봅시다.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질가 배내어 노한다 사공하.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구나 사공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사공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사공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즉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야. 네가 이제 배를 띄워 놓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고 있지 않느냐 이 못된 놈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 화자가 화나는 사람은 사공일까?
아니겠죠. 누구한테 사실은 화나겠어? 화를 내야 될 존재는 누구야?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화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사람과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 그러면 누가 더 믿겠어? 그렇지. 나를 떠나는 이미 더 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바로 뭐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님이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원망을 할 수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대신에 누구를? 바로 그냥 만만한 사공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봅시다. 내가 시 아질가 내가 시 넘난디 몰라서. 그래서 너의 학시가 너의 아내가 음탕한지 몰라서, 즉 바로 뭐다? 자, 넘난디 몰라서 밑줄 칩시다.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사공을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배를 띄워놓는 동안 네 아내는 지금 바람 피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넌 여기다 배를 띄워놓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사공을 자꾸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의 아내가 음탕한 줄 몰라서 열배의 아질가 열배에 연전다 사공하서 가는 배에 내 임을 실었느냐 사공하라는 거죠. 알겠죠?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에서 대동강을 건너가면 그 건너편에 있는 고질역에서 고질 세모 칩시다. 고질 세모 쳤습니까? 고질은 바로 꽃입니다. 꽃을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동강을 건너가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다? 그 건너편에서 있는 꽃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즉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 거다? 누구를 만난다? 그렇지. 딴 여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은 바로 뭐다? 다른 여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즉 이미 바람을 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나는. 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내 님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즉 나를 두고 바람을 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도 역시 영음구입니다. 영음구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그 고려가요 중에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 이별의 정환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화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제 막내가까지만 오늘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제 막내가는 향가입니다. 알겠습니까? 향가에 대해서도 밑에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향가는 자, 시대는 신라 시대입니다. 즉 삼국 시기부터 고려 초까지 불리웠던 노래 장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향유 계층은 귀족을 중심으로 향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승려나 화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노래가 향유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향가는 종류가 있어요. 바로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니에요. 알겠지? 4구체 이름 보니까 몇 줄짜리 같아? 4줄, 그치? 4줄짜리 노래입니다. 8구체는? 그치. 10구체는? 그치. 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편하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노래도 4절을 1절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현대 노래로 치면. 그러면 8구체는 몇 절까지 있어? 2절로.
두 절이 있잖아, 팔고체는. 그치? 십고체는 1절, 2절에 후렴구가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구성이고, 십고체의 향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용상으로도 442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팔고체는 4,4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십고체의 향가, 요거를 바로 뭐다?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특징만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향가는 바로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향찰은 바로 뭐냐면 한자를 빌려왔지만 우리말 어순으로 쓰고 거기다가 조사나 어미 같은 의미가 없는 부분까지도 한자의 소리만 빌려와가지고 표기에 반영한 종합적 표기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찰은 비록 한문을 빌려와서, 그렇지, 한문을 빌려 썼으나 우리말에 맞게 바꾸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향가는 한문으로 쓰였지만 한문 문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오히려 국문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한자로 쓰여진 건 한문 문학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록 한문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빌려온 것일 뿐 우리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원래 국문은 한글로 표기된 거 국문문학이라고 하지만 향가도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향가는 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제망배가도 배경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19채 향가는, 그쵸? 다른 말로 얘는 산회가 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다른 이름으로는 산회가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19채 향가는 향가의 후렴구 마지막 9, 10행이 되죠. 후렴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행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렇지? 현재 삼국 유사의, 그렇죠? 14수. 그 다음 균여전에 11수 해서 역시 총 25수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자, 작품을 살펴봐야 되겠죠. 알겠죠? 자, 이 제망매가, 자, 제목에서 보면 제자는 제사 지내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망매는 잃어버린 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잃어버린 누이를 제사 지낸다니까 누이가 어떻게 되었다? 응? 잃어버린 누이를 제사 지낸대. 그러니까 누이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그치.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월명사에게는 이제 누이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됐대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갑자기 죽었나 봐요. 그래서 월명사가 이제 그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노래가 딱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제사상 위에 놓여있던 지전, 가짜 종이돈이거든요. 이걸 태워주면 죽은 사람이 이제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쓴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 지전이 갑자기 서쪽 하늘로 휙 하고 날아가더라 하고 하는 이제 그 전설과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죠? 왜 서쪽인지 이런 내용은 이제 본문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연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생사길은, 즉 삶과 죽음의 길은, 그치?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돼 있죠. 여기서 예 밑줄 칩시다. 자, 예는 바로 여기, 즉 이곳이라는 뜻이고, 혹은 이승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이라는 거야. 자, 솔직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알겠죠? 자, 우리 지훈이는 혹시 이제 평소에 살면서 이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포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하지 않으려는 습성도 있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명사도 평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굉장히 먼 이야기쯤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이가 죽어버린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알겠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명사는 머리에 뭔가 누군가 머리를 딱 때렸듯이 생각이 갑자기 버뜩 듭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랑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더라?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지훈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 그치, 무섭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밑줄 칩시다. 자, 이렇게 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화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그렇죠? 당연히 누이를 잃었으니까 슬플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을 느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지금 간 사람은 누굽니까? 화자입니까? 누입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는 간다는 말도 할 때 동그라미 칩시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는 전부 다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거지, 그치? 못다 이르고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답이 푸득 생각이 나요? 안 나죠? 안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뭡니까? 죽은 누이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의 물음인 것이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서리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1행부터 4행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묶도록 합시다. 묶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기서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기 부분, 첫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5행을 보도록 합시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쵸? 자, 인간의 생애를 1년이라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봄은 어느 시기겠어요? 그치, 바로 굉장히 어린 유년기, 그치? 이런 시기겠죠. 그럼 여름은?
그치, 청년, 보통 뭐, 10대 후반에서 뭐, 20대, 30대, 요즘 뭐, 거의 40, 50대도, 40, 50대, 60대까지도 청년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0대 정도까지 요즘은 청년기로 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제 가을은, 그치, 이제 중년기가 되겠죠. 한 5, 60대, 이 정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 겨울은, 그치, 노년기 한 7, 80대 이 정도 돼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살 넘어가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람의 생을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이가 어때? 약간 중년에 접어, 중년쯤 되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가을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른 바람이네. 그럼 가을 초겠어? 가을 후? 늦가을이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바람 밑줄 칩시다. 이것은 바로 누이의 요절을 상징합니다. 요절이 바로 뭐냐?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걸 우리는 요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누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찍 죽었다는 거야. 즉 바로 뭡니까? 가을이 이제 중년으로 막 넘어가는 그 시기. 지금이야 그래도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하면은 뭐 한 50대 한 초중반 혹은 뭐 60대 초반 이렇게 보지만 이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보통 5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쯤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을에 접어드는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떨어질 잎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떨어지는 잎도 사실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렇지, 죽은 누이를 상징한다는 거야. 누이가 이렇게 잎처럼 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죽은 누이를 무엇에? 잎에 비유를 했죠. 잎처럼, 뭐뭐처럼 뭐뭐이냐, 뭐뭐듯이 뭐 같이 무슨 법? 비유 중에서 바로 직유입니다. 이런 거 머리에 자꾸 넣어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누이를 나뭇잎에 비유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에서 나고 누이와 내가 한 가지에서 났대. 그럼 이 한 가지는 누굴 상징하겠어? 그치, 바로 같은 부모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한 가지 밑줄 칩시다. 요거는 바로 한 부모 혹은 같은 부모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에서 나고 한 나뭇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원적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나는 곳은 같은데 가는 곳은 내가 모르겠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행부터 8행을 이렇게 묶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는 두 부분을 나누면 두 번째가 서예요. 기서결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을 보고 인생무상을 느끼더라. 참 인생 더럽구나. 날 때는 같은 곳에서 어디서 났는지 알겠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가장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뭐 A든지 가든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정수, 화자의 정서와 같은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해서 시조 작품 여러 개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지? 그지? 이런 문제 많이 약하지, 그치? 근데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알겠죠? 선지의 시조 작품들 중에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이 같은 작품입니다. 제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같은 인생무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500년으로 시작한 시조가 딱 두 작품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둘 다 주제가 인생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작품을 고르시오 하면은 500년 찾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죠. 자, 자, 네모 치고 별표 칩시다. 자, 아까 19채 현가는 특징이 바로 뭐라 그랬다?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뭐? 아니,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밑에 필기했잖아요. 반드시 특징이. 그치, 바로
이거는 바로 뭐다? 19체 상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 자, 밑에다 또 밑줄 치면 잘 안 보일 거니까 위에다가 줄 칩시다. 미타찰.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 미타찰은 바로 뭐냐면 불교의 극락세계입니다. 일종의 파라다이스, 천국 그런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나. 여기서 나는 네모 칩시다. 여기서 나는 바로 화자, 즉 월명사를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그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고라. 밑줄 칩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뭘로 이겨내고 있다? 불교라고 했잖아. 이름도 월명사 하니까 꼭 절 이름 같잖아. 그치? 석자가 스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를 통해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앞에 1회부터 8회까지는 내용이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어? 그치. 근데 지금 마지막 90회의 내용은 나중에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자 하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아는 이 작품 한도 안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알겠죠? 바로 뭐냐? 시상의 전환의 기능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90회 묶어가지고 이 부분이 결 부분이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한 슬픔의 승화. 우리가 문학할 때 승화나 극복이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갑자기 종이돈이 서쪽으로 갔댔잖아. 불교에서는 서쪽이 극락세계를 가리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누이가 이 화자의 노래에 화답을 했다. 그래, 내가 먼저 극락세계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네가 오거라 하고 화답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까? 고전이라서 좀 아직 힘들죠. 그래도 복습을 철저히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그 방학했다고 너 나태해지고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법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